네, 홍종학의 경제 스케치북 18회입니다. 어제 방송을 했는데요. 목소리가 안 나와서 다시 그 녹화를 하겠습니다. 우리 홍종학의 경제 스케치북 18회는 좀비 경보와 경제 위기의 경제학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고요. 네 가지 내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연준의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 두 번째는 좀비 경보와 인플레이션의 경제학, 세 번째는 K 이노베이션, 다섯 번째 소니의 몰락과 사일로 조직, 그리고 네 번째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양적 완화 정책의 한계, 이런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어제 해보니까 좀 내용이 길어서요. 1부, 2부로 나눠서 1부에는 첫 번째, 두 번째를 하고요. 그리고 나눠서 2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실시간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걸로 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준이 사상 최초로 4연속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했죠. 그 연준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12월에는 자이언트 스텝을 중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장에서는 지금 12월에 50bp 올리는구나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이건 좋은 소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금리 인상 시기는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시장을 절망하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연준의 메시지를 정리를 해보면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사실상 파월 의장은 그동안 시장에서 굉장히 기대를 가졌던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그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었는데 연준이 이제 피벗을 할 것이다. 금리 인상을 뭐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 기대를 무너뜨린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최종금리에 대한 컨센서스가 공감대가 되게 5%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12월에 50bp, 그 다음에 내년 초에 25bp, 그리고 뭐 25bp쯤 더하면 더하고 뭐 거기서 중단하고 뭐 이 정도가 되겠다. 근데 이제 레리 서머스 교수 같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중시 여기는 학자들의 경우에는 5% 갖고 좀 어렵지 않겠느냐. 5.5%는 가야 되겠고, 그리고 났는데 이제 미국의 GDP 성장률이 높게 나오고, 그리고 또 노동시장은 계속 화랑이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 6%를 가더라도 뭐 놀랍지 않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아무튼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연준이 그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예상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죠. 거기에 무슨 개인적인 뭐 희망을 섞어서 뭐 연준이 뭐 그렇게 하겠어. 뭐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여튼 뭐 연준이 공식적인 발표는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겠죠. 그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이 지금 1년 내내 틀리고 있고 요번에 또 마지막으로 또 틀렸죠. 우리 경제학자들도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그 계량 경제 모형을 돌려보면 현재 저렇게 높은 그 인플레이션율도 나올 수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금리도 저렇게 높아지려는 걸 아무도 예상을 못한 거죠. 연초에 뭐 미국 금리가 제로 금리 근처에 있었는데요.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계량 경제 모형이 작동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현장 데이터를 중시 여기면서 이론적으로 이거를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좀 더 지금 신빙성이 있는 건데요. 근데 이제 차트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인데요. 40년간 인플레이션이 없다가
인플레이션이 지금 발생을 했고, 그래서 계량 경제 모형이 다 지금 안 맞는 상황인데, 좀 계량 경제 모형보담도 과거 데이터에 의존하는 그 차트 분석, 이게 맞기는 어려운 거죠. 그런데도 계속 그 차트 분석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뭐 이게 틀리기가 쉬운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내 채권 시장은 그 사이에 불안정성이 심화됐습니다. 그래서 김진태 사태로 채권 금리는 급등했고 채권 발행이 굉장히 어렵게 됐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급격하게 시장에 가격 변화가 오게 되면 이제 시장 가격을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시장이 동결되는 거죠.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지금 채권 시장도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한전채가 6%를 넘기면은 좀 문제가 있겠다. 이게 한전이 우리나라 회사채 중에 가장 우량한 회사채인데, 그래서 6%가 안 되게 지금 발행을 했는데 발행에 실패를 했죠. 다소화를 못 시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전은 지금 적자가 많이 나니까 채권을 굉장히 많이 발행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니 이제 앞으로 방법은 두 가지겠죠. 하나는 6% 이상으로 채권을 발행을 하든지, 하나는 지금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한전이 지금 은행한테 타전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있는 거죠. 한전이 지금 채권 시장에서 돈을 싹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은 더 회사채 발행하기 훨씬 더 어려운 거죠. 이런 게 지금 우리 채권 시장의 상황이고요. 한전채가 6%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6%가 안 될 때 소화가 안 됐다는 것은 한전채의 가격이 6%가 넘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한전채가 6%가 넘어가게 되면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위험하다고 하는 우리 여신 전문 업체들이 채권을 발행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대출해주고 이러는데 여기 지금 여전채라고 보통 불리는데요. 여기가 지금 가격을 찾기가 지금 어려운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흥국생명 또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흥국생명이 신종 자본증권인데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것은 이게 외화 표시로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콜옵션이 있는데, 그러니까 30년 만기 채권이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5년마다 이제 상환을 하고 다시 이 채권을 발행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왜 하고 있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뭐 이전에도 그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비율 가지고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2008년 이후에 금융기관이 이제 그 내부에 가지고 있는 위험을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해서 이제 강력한 규제를 했죠. 그래서 BIS 자기자본 비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규제를 하고요. 그러니까 자본도 이제 완전한 자본, 자기 현금 가지고 있는 거, 뭐 그다음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거, 뭐 이렇게 해서 그 자본을 다 가중치를 매겨서 자본을 측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채를 상환할 것을 이제 또 가중치를 매겨서 또 위험한 것들, 그래서 위험 가중치를 매겨서 총액을 낸 다음에 자기 자본이 대개 얼마 정도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지금 건전성 규제 기준으로 삼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지금 증권 중에 이게 성격이 애매모호한 게 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30년 만기 장기채를 발행했을 때, 이것을 부채로 보는 게 맞느냐? 30년 동안 뭐 상환 요구가 없는데, 그래서 이것은 자본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해서 이걸 자본에 넣다 보니까 금융기관들이 편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30년 만기를 발행을 해놓고, 그래서 그 규제 당국에는 이건 자본입니다 해서 자본 비율을 올리고, 대신에 그 이제 그 부채를 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5년 후에 갚아줄게, 뭐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일종의 편법이고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제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니까 흥국생명의 입장에서 새롭게 외화채권을 발행하기가 쉽지 않겠다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내 채권시 그 뭐
이자율을 지금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기 어렵고 그 해외에 나가서 지금 얼마나 높은 이자율로 이거 돈을 빌려야 되기 어려우니까 알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콜옵션 행사를 안 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한국의 그 신인도가 뚝 떨어진 거죠. 그래서 한국의 위험 프리미엄을 얘기하는 CDS가 급상승하고 시장 전체가 다시 충격을 받으니까 뭐 정부가 관여를 했겠죠. 그래서 11월 7일 날 흥국생명이 아니다. 우리 예정한 대로 그 콜옵션 행사하겠다. 그리고서 지금 은행들이 그 돈을 대주는 그런 편법을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하여튼 채권 시장은 그 굉장히 지금 불안하고요. 그래서 우리 그 국고채 대비 그 민간 회사채의 그 차이죠. 스프레드라고 얘기하는 거. 이것들이 지금 급등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시중 자금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기업들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유동성을 미리미리 확보하지 않은 기업들은 지금 굉장히 어렵게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좀비 경보를 울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금융시장을 규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제 금융시장들이 이 상황이 안 좋아서 중간에 이제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때 그 금융감독기관이 들어가서 이제 이 퇴출을 시켜야 되는데 구조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굉장히 어려운 선택입니다. 근데 그걸 내버려 두게 되면 이 부실한 기업들이 시중의 자금들을 다 몰아간단 말이죠. 흥국생명 같은 경우도 이미 지난 3월 달에 이제 이 이제 그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급 여력 비율 RBC라고 하는 것으로 규제를 하는데 지난 3월 달에 이미 상당수 보험회사들이 규제 기준선으로 잡은 거에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 떨어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보험회사들이 장기 채권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장기 채권의 금리가 오르니까 장기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이 그 지금 여력 비율이 떨어지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감독기구에서 은행감독원에서 그 기준을 완화를 해줬죠. 이게 이제 아무 변화가 없는데 그 금리병 상승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장부상의 이 변화 때문에 생긴 거니까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보험회사들이 위험 수준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또 편법을 쓴 거죠.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려울 때는 이 구조조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좋은데 하나의 금융회사가 지금 부실화됐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금융회사들하고 달리 쟤는 문제가 좀 있구나 해서 퇴출시키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 한두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다 보면 전반적으로 시장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섣불리 들어가서 금융회사를 퇴출을 시킬 수도 없고 이런 게 지금 금융감독원의 진퇴양난인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좀비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좀비라고 얘기했지만 유동성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의도치 않은 그 손실이 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F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대규모 손실이 났다거나 이러면 이제 한 건이 뭐 수천억이나 뭐 수백억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금융회사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이제 그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중 자금을 다 끌어모으고 굉장히 고수익 이제 채권을 발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서민경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경제 스케치북에서는 처음부터 우리 서민경제에 대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오고 퍼펙트 스톰이 다가오는데 우리 정부나 또
우리 언론에서 거의 뭐 그런 거에 대한 경보를 하지 않으니까 저라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의미에서 이 방송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몇 차례 제가 좀 경고를 올렸는데요. 아직도 그게 제대로 많이 알려지지 않고 아직도 그 언론에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 같지 않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끼리만 그냥 뭐 지금 SNS 상에서 지금 여기가 어렵다, 저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민경제 입장에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꼭 있다. 그래서 저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강도라고 표현을 했었죠. 이건 소리소문 없이 우리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그야말로 날강도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 5%라고 하면 우리 주머니에서 그냥 5%만큼,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전 국민한테 5%의 돈을 빼간 것과 같다. 특히 중요한 건 이제 실질임금을 줄이는 거죠. 뭐 임금이 그 인플레이션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뭐 큰 기업체의 경우나 뭐 잘 나가는 지금 뭐 IT 기업이나 이런 데는 이제 쫓아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서는 임금이 쫓아가지 못할 것이고 그것은 실질 임금을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돈도 손실을 보고 그다음에 그 임금도 앞으로 미래의 소득도 지금 손실을 볼 것이다. 특히 한국과 같이 우리 비정규직이 많은 경우에는 이 최저임금 선상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최저임금을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자들 중에는 인플레이션, 특히 이제 좀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굉장히 좋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향 경직성이 있는데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임금을 월급 주던 걸 덜 주면 이제 기분 나쁘잖아요. 똑같이 일을 하더라도. 그래서 상황이 좀 어렵더라도 임금을 깎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과 같은 그 임금이 굉장히 경직적인 이런 데서는 옛날에 보너스로 이거를 해결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회사 다닐 때만 하더라도 뭐 보너스가 막 그냥 700%, 뭐 1000%, 뭐 좋을 때는 막 1200%막 이렇게까지 줬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 이제 수익이 많이 나면 200%, 300%막 줘가지고 실질 원금, 그 월급과 거의 비등한 그런 보너스를 줬다가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 보너스를 줄이는 방식으로 우리 옛날에 이제 기업들이 나름대로 그렇게 조정을 해왔던 것이죠. 지금 이제 상황에서는 우리 보너스를 받지 못하는 그런 비정규직 그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큰 그 피해를 주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빚을 얻은 분들은 고금리로 인해서 또 2차적인 피해를 얻게 되고 이건 이제 등치가 크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내년에 불황이 온다는 겁니다. 지금 불황이 올 것은 뭐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고요. 미국에서 이자율을 저렇게 올리고 우리 한국도 이자율이 이렇게 따라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불황을 막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지금 국제기구에서는 계속 우리 예상 성장률을 계속 떨어뜨리고 있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우리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죠. 그 빚을 얻어서 근근히 버텨왔는데 이제 터널의 끝이 보이나 했더니 지금 난데없이 지금 불황이 온다고 하니까 요즘 길거리를 나가 보면 그 문 닫은 상가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서 가슴이 아픈데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서민 경제는 이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금리 이걸로 인해서 충격의 강도가 사상 최고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제 서민경제가 우리 좀 준비를 해줘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정보를 알려줘야 되는데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서민경제에서는 이제 퍼펙트 스톰에 대비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이미 저는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확보하고 빚을 줄여야 되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고금리 상품들이 막 나와서 어떤 분들은 즐거워하시겠지만 이때 또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주의해야 될 것은 지금 고금리가 예전에 비해서는 고금리지만 이게 고금리가 아닐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한 달 전이나 뭐 두 달 전쯤에 저희 그 경제 스케치북에서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지금 뭐 4%대 채권 팔고 있는데 그거 사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융기관이 정확하게 정보를 주고 미국에서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뭐 이렇게 떨어지리라고 예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지금 사면 좋 이렇게 알려주고 나서 정보를 주고 나서 권유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예전에 이게 3% 정도였는데 지금 1%나 더 올랐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지금 예전 정기예금 금리 2%대를 생각하고 있다가 4%? 그거 좋네. 이거는 불완전 판매라는 것이죠. 그때 만약에 한 달 전쯤에 4% 채권을 사신 분들은 지금 한전채가 6%에 왔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면 거의 지금 한 달 사이에 아마 10% 이상 손해를 보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 만기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하여튼 최소한 5%에서 많이 손해를 봤다면 뭐 15에서 20까지도 장기채의 경우에는 아마 손해를 보셨을 건데요. 금융기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뭐 갖고 계시면 이제 4% 이자를 받습니다. 이것은 금융의 기본을 모르는 얘기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잘못 채권을 사신 분이 있다면 그 금융기관은 손절을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융의 기본은 신뢰거든요. 신용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채권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서 손실을 보는 것을 그걸 고객한테 떠넘겼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요. 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금자 보호 상품인지를 꼭 보셔야 된다. 이 좀비들이 이제 무너지기 전에 고금리 상품들을 많이 내는데 그 중에서는 보장받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회사채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지금 회사채가 만약에 회사들이 이제 부도가 나게 될 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시장에서는 지금 어떤 영역에서 위험하다는 것이 지금 이런저런 얘기가 퍼뜨려지고 있는 거죠. 그런 소문이 돌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금자 보호 대상인 그런 고금리 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서민들에게 좋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예금자 보호 제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 예금보험공사가 그러니까 은행이라든가 저축은행은 지금 예금보험공사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기관들은 상품마다 좀 다른데요. 뭐 은행이나 저축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CD나 이런 것들은 이제 보장을 못 받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품의 종류마다 그다음에 예금자 보호 대상이 조금씩 다르고요. 그다음에 예금자 보호 제도의 이제 나중에 지급해 주는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 보상을 받을 그 크기나 가능성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어,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상조회사들이 좀 몇 개 지난번에 무너져서 안 좋아졌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보호가 안 되면서 장기적인 이런 그거는 뭐 예금은 아니지만 그런 회비를 받았던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더 많이 생길 거고요. 그때 이제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특히 어르신들 지금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때고요.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좀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이 기관들도 지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요. 그런 데 우리가 조금 더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또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 풍향계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세계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 한국 경제가 제일 먼저 좋아질 거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또 좀 좋은 점이지만 또 반대로 세계 경제가 한 번 더 출렁일 거다. 그러면 또 한국 경제가 가장 먼저 또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반드시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공격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수비할 때고 지금은 퍼펙트 스톰을 견디고 살아남아야 될 때입니다. 뭐 그동안 잘 준비를 하셨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또 이제 굉장히 그 돈을 벌 기회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는 분들도 많지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로들의 세계인 거죠. 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좀비 이 기업과 좀비 이 기관들이 속출할 거고요. 뭐 이분들이 좀비라고 표현을 했지만 지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뭐 좀 그 어리숙한 소비자들을 현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정상적인 기관들도 지금 고금리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그걸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요즘 뭐 특판 예금이 뭐 10%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을 정도로 시중에 지금 금리 경쟁이 굉장히 요란한데요. 우리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뭐 고금리를 잘 선택하셔서 예금자 보호 대상인 그런 예금을 들게 되면 뭐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망한다고 할지라도 이제 뭐 대개 이제 그동안 또 대출도 또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잘 보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뱅크런이 나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을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어딘가가 수익을 더 높은 수익을 내는 데다가 빌려주거나 아니면 투자를 해서 그리고 금융기관은 이익을 내는 거기 때문에 저 금융기관 위험하다 해서 사람들이 몰려가는 순간 그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지금 어디가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서 그런 얘기가 도는 순간 그리고 어디에 예금보가 좀 저긴 불안전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순간 뱅크런이 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기관은 그냥 무너지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것이 이제 금융기관의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그 근본적인 취약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융감독기구가 필요한 것이고 금융감독기구에서는 평상시에 이렇게 그 건전성 기준을 만들어서 이렇게 감독을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많은 지금 금융기관들이 건전성 기준 밑으로 떨어지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뱅크런이 날까봐 그러면 이제 그 금융감독원에서 지금 그 기준을 자꾸 내리는 거죠.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코나 대형 펀드 사고 이런 거 보면 제가 참 답답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위험한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언론이라든가 금융감독기관에서는 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에만 신경을 쓰지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소비자한테 계속적으로 경고를 내게 되면 지금 유동성이 필요한 이 기관들이 자금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상황이
거의 지금 언론에서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리고 금융감독기구에서도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뭐 조금만 삐끗하게 되면 뭐 시장이 지금 무너질 수 있어서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저도 지금 개개인이 열심히 그것을 자기가 투자를 할 때 관심을 기울여야지, 제가 지금 어디가 위험하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지만 위험한 데가 틀림없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김진태 지사처럼 경제를 잘 모르시는 분이 저렇게 그냥 한 방 질러버리게 되면 시장은 또 충격을 받고, 또 흥국생명처럼 뭐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어쩔 수 없다 해서 하게 되면 또 시장은 또 충격을 받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 경제가 서서히 지금 이런저런 잔펀치를 지금 맞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제대로 대책을 해서 음, 이 하나하나를 잘 해결을 하지 못하고 미리미리 지금 준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한국생명 같은 경우나 지금 김진태 지사 건이나 그렇지 않았어도 경제 그 시장은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런 걸 사전에 조절을 했다면 결국은 지금 다 뭐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 그러지만, 그거 뭐 이미 돈은 다 갚겠다고 또 얘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강원도민들만 피해를 본 거죠. 그러니까 뭐 돈을 어디서 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강원도에서 구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도민들한테 돌아갈 돈이 그냥 그 글로 일단 들어가는 거겠죠. 어디서 지금 돈을 구할 수도 없고요.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우리 그 사기성 상품이 굉장히 많아질 거다. 그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경제학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명목금리와 실질금리가 차이가 좀 난다. 그리고 유동성은 명목금리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지금 이제 그 금융시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명목금리가 지금 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실질적인 소득은 실질금리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5% 이자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뭐 인플레이션이 5%다 그러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상은 이자를 한 푼도 안 받는 것과 거의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의도하지 않은 소득 재분배가 일어나게 되는데, 특히 지금처럼 굉장히 빠르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더더군다나 그렇게 되는 거죠. 어,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빚을 진 사람들은 이익을 보고, 그 빚을 준 사람들, 돈을 댄 사람들은 손해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빚을 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채권을 발행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지금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손해를 본 거죠. 그러니까 2% 채권을 갖고 있는데 지금 시중금리는 6%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는 지금 엄청난 손해를 본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핵심은 이거죠. 지금 가장 많은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은 정부는 빚의 부담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그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 안전하다고 해서 갖고 있는 그 기관이나 지금 개인은 아주 큰 손해를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상 이제 그 인플레이션 텍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돈 갖다 쓰고 그걸 가지고 이제 중앙은행이 발행했습니다만, 요즘은 이제 정부하고 중앙은행하고는 분리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그 옛날에는 이제 영주가 그렇게 이제 그런 뭐 경제학 교과서에는 그런 재미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화를 영주가 이제 관리를 하는데,
영주가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금화를 좀 깎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화 10개를 11개로 늘리면 10%만큼 자기는 이제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중에 금의 양이 자꾸 줄어드는 그런 화폐들이 돌아다니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뭐 이런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죠. 지금은 뭐 그런 상황 아닙니다만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이 우리 조세 체계가 지금 이렇게 그냥 딱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명목 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세금은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 이런 구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2천만 원까지는 낮은 세율이었다가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세율이 높아지게 되면, 그러면 그 2천만 원보다 높아지는 그 구간이 명목 소득이 늘어나니까 더 커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금이 이제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정부는 그다음에 이제 명목 소득은 늘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년도 우리 그 성장률이 뭐 0%일 거다, 1%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율이 지금 뭐 3 내지 4%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명목 소득은 3, 4% 증가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벌어들이는 소득은 최소한 3, 4%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정부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채권들은 계속 그냥 1, 2%짜리로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부담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국가 부채를 경감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꾸 희망회로를 돌리면서, 희망회로를 돌리는 건 좋죠. 그래서 뭐 경제가 지금 좋아질 수 있다, 뭐 시장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건 좋은데, 그걸 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각국이 그 정부 부채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는 금리를 더 이상 올릴 수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거를 간과를 한 거죠. 틀림없이 지금 높은 금리에서 또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부담입니다만, 보통 발행한 채권의 한 뭐 10%를 매년 발행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이제 기존에 있는 채권들의 가격은 지금 폭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부담이 줄어드는 이런 게 있는데, 좀 맞지 않는 얘기들을 하고 계신다. 제가 납득하기 좀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문제는 이제 2부에서 우리 일본 얘기를 할 때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국채 백서를 봤습니다. 2021년도 국채 백서를 보니까 2021년도 국고채 잔액은 총 843조입니다. 여기 지금 이게 제가 그냥 그 백서를 그대로 갖고 와서 지금 잘 안 보이실 건데요. 좀 이따가 이제 다시 확대된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고채 잔액이 연도별로 쭉 나와 있고, 2021년도에 843조고, 그것이 전체 채권 대비의 37.8%고, 그리고 새로 발행한 것이 2021년도에 180조를 발행을 했다. 뭐 한 5분의 1 발행을 했네요. 전체 채권에서. 그리고 그 발행한 것에 이제 2년물, 3년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고채 응찰률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대개 다 이렇게 200%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굉장히 잘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평균 조달 금리, 그 다음에 평균 잔존 만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국고채 잔액이 지금 843조고요. 전체 채권 대비 37.8%라서 총 채권 잔액을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한 2,200조 원쯤 됩니다. 그리고 국고채의 이 843조의 평균 조달 금리가 지금 얼마냐면 1.79%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평균 잔존 만기가 얼마냐면 11년, 11.66년이죠. 그러니까 11년에 지금 잔존 만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 평균적으로 1.79%를 지금 갚아 나가면 되는 거고요. 지금 내년도에 이제 새롭게 금년도에 발행했고 내년도에 새롭게 발행을 했기 때문에 국고채가 이제 그 높은 금리로 발행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평균 조달 금리가 올라가겠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제 그 정부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문제는 이거죠. 이 국고채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은행이 385조를 갖고 있고 연기금이 107조 가지고 있고 보험이 257조를 가지고 있다. 어,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 지금 평균 금리가 1.79%인데요. 현재 지금 국고채 금리가 4%가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2% 이상 지금 차이가 나고 있는 건데 그 얘기는 이제 그 10년 만기라고 한다면 대개 제가 얼핏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 이상 손실 나는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 이 금융기관들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10% 이상 손실을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얘기가 이것을 지금 자꾸 민간의 서민들한테 넘기려고 지금 우리 기관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쐐기를 박았잖아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그 금리 인하는 예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럼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 이 금리가 간다고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오르겠죠. 이제 앞으로 75bp나 아니면 1% 포인트나 뭐 이 정도가 지금 더 올라갈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국고채 금리나 이런 것들도 뭐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갖고 있는 이,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손실을 보고 있는 건데 이걸 지금 자꾸 서민들한테 떠넘기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경보를 울리는 거고요. 음, 지금 이제 금융기관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금리 기간에 이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PF 대출, 그 다음에 이런 채권, 주택담보대출 이런 데다가 지금 집중을 했는데 이 집중을 많이 한 기관일수록 지금 손실이 큰 거죠. 여기가 지금 완전히 마비가 됐고 예상치 못하게 지금 급격하게 지금 가격이 빠지다 보니까 부동산도 지금 그전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업이었는데 지금 이제 골칫덩어리가 된 거죠. 그리고 PF 대출은 지금 이제 부실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분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양은 나중이고 지금 신규로 지금 이제 뭐 새롭게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전과 다르게 이자율은 굉장히 올라서 계속적으로 돈은 엄청나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업자는 많지 않은 거죠. 금리가 인상됐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매년 어떤 가치를 우리한테 준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현재 가치로 한 것이 부동산의 우리 이 펀더멘탈 근본 가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근본 가치 자체가 30% 40%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근본 가치가 갑작스럽게 빠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적정 가격을 지금 찾기가 어렵고 어, 죄송합니다. 기침이 조금 남아서요. 그래서 이제 적정 가치를 찾을 수가 없으니 적정 가격을 찾을 수가 없으니 시장의 거래가 완전 마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게 돈이 돌아야 되는데 돈이 안 도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정부가 대책을 내놓는데 그 대책들이 지금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K-이노베이션 다섯 번째, 소니의 몰락과 사일로 조직, 그리고 이제 그 일본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얘기를 2부에서 얘기를 드릴게요. 경제 스케치북은 원래 화요일 날 저녁 9시에 합니다. 오늘 갑자기 했는데도 몇 분이 들어와 주셨네요. 네. 뭐 대한민국 걱정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걱정이 많이 되고 있고요. 화요일 날 9시에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얘기들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경제학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경제 현안도 좀 이해하고, 이런 의미에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좀비들이 많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 경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이제 많죠. 이렇게 그런 분들한테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